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백인 역사의 시작과 관계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내륙에 위치하여 농작물로 부를 축적하며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발생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농경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을 통하여 성립한 문명이죠. 로마 제국이 완성되고 자이반 타이반으로 로마가 1세기 이상 내륙으로 팽창하면서 농경지를 확보해 나가자 거꾸로 연안의 도시가 쇠퇴하고 로마는 점차 농촌 경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륙을 거점으로 잡고 있던 게르만 세력과의 충돌 끝에 서로마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이번 시간에는 위와 같이 서양 고대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상 첫 주화가 유통되는 기원전 6세기 리디아 왕국을 그 출발점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고대 서양사로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아랍인의 오리엔트 최초 통일국가 아시리아가 붕괴하자 인도 유럽계 백인들은 독립하여 아나톨리아 반도의 리디아 왕국을 그리고 이란에는 메디아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메디아 왕국이 이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이어져 오리엔트의 인도 유럽계 백인의 패권을 확립시켰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디아 왕국이 처음으로 금과 은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주조화폐를 사용하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화가 사용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용거래가 발생하자 거래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리디아의 화폐 경제가 그리스 에게 일대에도 영향을 주고 대규모 화폐 경제권을 형성시켰는데요. 지중해 무역은 그리스를 본거지로 바닷길을 통하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연안에까지 이어지면서 그곳에 사람들의 이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진화된 중동과 서유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그리스의 많은 부가 쌓이며 그리스에는 폴리스라 불리는 도시가 번창하였죠. 하지만 도시가 형성되자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무상계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당시는 오리엔트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1세 시기를 지나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음 침략 대상으로 삼은 곳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대제국인 페르시아에 비하여 그리스의 폴리스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촌락 수준의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죠. 하지만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가 지상전이라면 무적이겠지만 그리스와 싸우려면 반드시 지중해 에게를 끼고 해전을 해야만 하는데 해전이라면 그리스에도 승산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전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빈곤층을 이용했지요. 즉 그는 빈부격차로 삶의 희망이 없던 빈곤층 사람들에게 전공을 세우면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다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노를 젓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윽고 주전파가 주화파의 수를 넘어서면서 그리스는 드디어 전쟁 준비에 돌입했고 빈민들의 활약 속에 기원전 480년 그리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은 군선에 노를 저었던 빈곤층의 발언권을 높여주고 항복을 주장했던 부유층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빈곤층에게도 참정권이 생겨나자 아테네 등지에서는 민주정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승전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반격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했죠. 따라서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와 군국주의가 혼재하면서 폴리스끼리의 다툼도 치열하게 발생하였는데요. 때마침 그리스 북부에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치하던 필리포스 2세는 남쪽의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남부의 군인들에게 마케도니아 왕국에 합류하면 그리스 전역을 통치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그렇게 남부의 군인들이 필리포스 2세를 따르면서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군사 정치를 반대하는 남부의 정치 세력을 꺾고 그리스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 2세는 곧 암살당하였고 아들 알렉산드로스가 약관의 나이로 즉위하였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뛰어넘어 페르시아 침공까지 주장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신하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거대해진 자국의 군사 조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원정을 선택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동쪽으로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칼날은 동방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지중해 동쪽 연안으로 확장되며 교역이 활발해지자 서쪽에 있던 로마와 카르타고 또한 동시에 발전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지중해 서쪽을 담당하던 두 나라는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포에니 전쟁이 무려 100년간이나 지속되다가 결국 로마가 승리하였습니다. 포에니 전쟁 후 로마는 지중해 서쪽을 장악하였는데, 그들은 로마에 납세만 하면 인종 민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교역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상인들의 신분과 재산도 법률로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알렉산드로스 및 그 후계자들은 군국주의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법률과 제도가 로마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그렇게 지중해의 패권이 서서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로마가 그리스 헬레니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발전하던 로마에게 발생한 문제 역시 빈부격차였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폭동과 내란을 발생시키는 등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불평등을 개혁하려 시도한 인물이 바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들은 부유층이 소유한 라티푼디움을 몰수하여 빈곤층에게 나눠주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로마를 개혁하려 하였지만, 당시 부유층인 원로원의 의원들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였고, 그 결과 형제는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개혁이 실패하자 빈곤층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부자들은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었던 빈곤층을 자신의 군대에 취직시켜 해외 원정을 통하여 로마 밖의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외부 원정은 목숨을 담보로 한 비즈니스인 만큼 그 위험성도 컸지만, 빈곤층에게 들어간 투자 비용은 외지 정복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부자들은 경쟁하듯 서로 카이사르 군대의 스폰서를 자청했고, 그렇게 로마의 돈이 모여든 덕에 카이사르의 군대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자 카이사르는 민중의 지도자로까지 부상하였는데, 그는 결국 원로원과 부유층을 제압하고 권력을 잡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자신의 스폰서였던 부유층을 배반하고 원로원을 제압하며 민중의 편에 선 결과 거꾸로 그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민중은 분노하였고, 그 상황에서 카이사르를 대신한 인물은 바로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겉으로는 원로원과 대결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일정 부분 협조하며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내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지요. 하지만 민중과 원로원 사이에 끼어있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영역마저 광대하였기 때문에 로마는 끊임없이 해외를 정복해야만 제국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팍스 로마나라 불리는 2세기에는 국내 상황이 안정되었지만, 제국은 이미 커질 만큼 커져서 조금 과장하면 남아있는 땅이라고는 북쪽의 얼음과 남쪽의 사막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로마에게 진정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정치적 권리가 생긴 유력자들이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는 등 반란이 발생하였고, 이처럼 독립황제가 출현하면서 로마는 군인 황제 시대라 불리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수습한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그는 테트라키아라 불리는 4분할 정책을 통하여 제국을 4곳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황제를 두고 지방을 분권화하였습니다. 하지만 4곳의 통치자는 서로를 믿지 못하며 다시 내전이 발생하였고, 여기서 승리하여 다시 제국을 통일한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그리고 그는 330년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수도 로마를 버렸습니다.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입지 조건이 뛰어나 동방과의 교역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발전하면서 로마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는데, 그 반면에 서쪽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기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5년 동서로마를 분리하며 사실상 서쪽 경영을 포기하자 서로마는 방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이겠지만 서양사는 지금의 중동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서진하는 역사입니다. 고대에는 이라크와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하여 그리스 로마로, 중세에는 서유럽으로, 그리고 근대에는 영국으로, 마지막으로 현대에는 미국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죠. 여기서 더 서쪽으로 이동하면 동아시아가 나오는데 21세기 서양사의 중심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